이 보조지표 중에 지금 이제 RSI 진행을 했고요. 투자심리선 얘기를 또 진행을 할 텐데, 이 투자심리선은 이쪽에 이제 마찬가지로 투자심리선 해서 넣으면 기술적 분석에 이 시장강도 지표로, 이쪽 지표를 보시면 이 시장강도 지표로 투자심리선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 투자심리도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이관심 지표에 있는 이 RSI에 약간 능글능글해 보이는 패턴인 거죠. 그죠? 네.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그죠? 네. 그리고 얘보다 약간 더 센서티브가 높은 애가 누가 있냐면 엘도레이 지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더 민감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엘도레이 불파워가 굉장히 민감하죠. 훨씬 더. 훨씬 센서티브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생긴 거는 비스무리하죠. 얘가 제일 둔팅하고, 그 다음 이제 좀 약간 더 얘보다는 센시티브 하고요. 얘가 이제 제일 센시티브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애냐, 뭐, 최근 20일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뭐, RSI를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지표가 된 거죠. 뭐, 나머지는 다 뭐, 과열 침체 어쩌고저쩌고 다 또 동일한 얘기고요. 이 다이버전스는 제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한 매매 기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게 뭐다라고 이해만 하시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본적 분석 얘기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스킵을 했다가 스킵한 이유가 이제 이 가치 투자 발굴 비법 때문에 이제 스킵을 했었어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시게 될 것 같은데, 이 가치 투자 발굴 비법에서 굉장히 디테일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스킵했다가 스킵을 하니까 또 같이 스킵 하시더라고요. 책을 설렁설렁 읽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필수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짝 다루고 여기서 한번 더 다루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본적 분석, 주가와 기업의 가치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재무제표나 보고서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지표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뭘 기준으로 확인을 할 거냐? 그 개념이 ROE per PBR 개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약간의 에픽 개념도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이 재무 비율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이 뭐냐? 이 핵심 4개, 이 4대 지표는 이 장진영 씨가 4대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표 분석을 실전에서 쉽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 보고서 뭘 봤으면 좋겠냐? 요거는 이제 장진영 씨 생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전자공시를 통한 이제 기타 보고서 분석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는 가장 기초죠, 기초. 기본적 분석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PS 왜 안 보냐? 저는 펄을 보기 때문에 EPS를 안 보는 거죠. 이 펄 계산을 할 때 주가를 EPS로 나눠버리거든요. EPS는 단기 순이익 개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이 총 주식 대비 얼마나 되냐. BPS를 안 보는 이유는 PBR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누는 개념인데, 이 주당 순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순자산 가지고 총 주식수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이 PBR 안에는 이익이익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있지 않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저렇게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이 ROE라는 개념이 있고요. ROE라는 개념. 그래서 단기 순이익, 이 단기 순이익, 동일한 이 단기 순이익인데
총 주식수로 나눌 거냐, 아니면 자본으로 나눌 거냐, 요 개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ROE를 보는 개념이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안정성 비율에는 뭐가 있냐? 유동 비율, 이자 보장 비율, 부채 비율, 고정 비율이 있는데 제가 보는 지표는 요 두 개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는 안 봐도 되냐? 보면 좋은 거죠. 네, 안 보면 이 리스크가 또 생기는 거고요. 이 안정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안정적이냐, 회사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이하지가 않죠. 이 안정적이려면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죠? 수익이 많이 나는 애들을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안정적인 애들을 이제 우량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 지표로 뭘 보냐? ROE를 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ROE를 보고 있고요. ROI보다는. 활동성 지표로는 이제 이 재고자산 회전율에 제가 이제 내추럴엔터텍 써놨는데, 이 내추럴엔터텍에서 문제가 된 게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사실상 그래프를 봐서 알겠지만 이 내추럴엔터텍이라는 종목 자체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매매하면서 이제 예제로 든 게 또 내추럴엔터텍이었고, 이번에 예제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죠. 근데 얘네가 이 외국인 보시면 계속 샀어요. 사기만 했거든요. 문제 터지기 전까지. 보시면 그죠? 문제 터지기 바로 직전에 기관도 연락에 샀습니다. 그죠? 이 3개월 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도 안 보고 기관도 안 본다는 얘기죠. 저도 안 보거든요, 사실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쪽을 이제 기관 외국인이 좀 보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관이 또 다시 사는 모습을 보면, 이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외국인은 여전히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장성 지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성장성 지표인데요. 초고속 성장주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제 보통 이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총자산 증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윌리엄 오닐도 이제 이쪽을 보는 거고요. 이쪽을 컴투스, 한샘 제가 이제 예제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이 두 회사는 없죠. 이 이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회사에 한샘도 그렇고, 일단 한샘을 먼저 볼게요. 컴투스는 하도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샘 보시면 이 종목 분석 쪽 보시면 되거든요. 한샘은 저희 대상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컴투스도 그렇고 저희 종목에는 없어요. 제가 이 분석하고 있는 평소에 분석하는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없는 애들은 제가 네이버 금융 밑에 있는 국내 증시에 있는 이 종목 분석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한샘이라는 기업을 찾아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전체 이제 연간이나 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먼저 보시면 이 2011년도부터 71, 78, 10, 13, 17 그죠? 5년 동안 한 2배 성장하고 있죠? 2배가 넘네요. 그리고 향후는 어때? 계속 좋아질 것 같아. 별탈 없으면.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네이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네이버의 의견입니다.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게 골치 아파요. 이거를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요거는 의견인 거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어땠냐? 계속 증가를 향후에 할 것처럼 보인다죠. 그죠? 이해되셨죠?
크게 보는 거예요. 큰 틀 두 개를 본 겁니다, 방금. 그래서 큰 틀 두 개를 봤더니 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샘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까 2011년도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 나와라 오바 해서 2011년도로 가는 거죠. 2011년도 여기서부터 봤던 거죠. 네, 재무 분석이. 그래서 성장성이 생기면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 투자의 매력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있으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떨어져서 그럼 땡 잡았다 생각하고 더 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왜? 괜찮다고 하니까 들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얼마부터인가요? 2011년도에 샀으면 13,000원이 30배 간 거네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거의 모든 기업들이 요즘에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한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컴투스 역시 일단 재무제표 먼저 좀 보시면요. 컴투스 보신 적 있나요? 컴투스? 네. 종목 분석.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좀 큰 틀을 볼 때는 연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2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만에 10배가 넘었네요. 얘는. 그죠?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20배가 넘는데요. 이건 이제 네이버 생각이죠. 컴투스를 잠깐 보시면요. 또 올라가고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중이죠. 되게 좋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받고 올라가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지지선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더 꺾이고 있으니까. 지금 포인트는 저 네이버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이 포인트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이 포인트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더 크게 오르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좀 하는 그런 포인트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컴투스 글로벌망이 깔려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예상 실적이 나온 거죠. 망이 이제 깔렸으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해되셨죠? 그게 성장성 지표라는 겁니다. 성장성 지표를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좀 전에 본 게 총재상 증가율과 매출액이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안 보고 제가 이제 포괄손익 쪽을 봤죠. 당기순이익 쪽. 큰 차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더 중요하냐, 포괄손익이 더 중요하냐. 사람마다 이제 판단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보다는 포괄손익 쪽을 좀 더 비중 있게 봅니다. 그렇다고 영업이익을 안 보냐? 비중을 낮춰서 보는 거죠. 사업보고서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업보고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분은 이제 샘플링해서 보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 샘플링해서 보는 부분은 이제 저 정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골라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재무제표는 필수죠. 재무제표는. 배당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힐끗 쳐다보면 다 보이고요. 이제 주주에 대한 사항과 이제 계열회사.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전자공시. 제가 이제 감사보고서
제가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보고서 의견 좀 달라고 돈을 주죠. 근데 그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돈을 누가 준다? 회사가. 제가 주는 거죠. 그죠? 제가 감사보고서 좀 써달라고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의견 거절, 부적절 의견을 낸다? 굉장히 심각한 회사죠. 보통 감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요런 의견 내면. 월급 받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유상증자 결정 보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쪽 뭐 적정 의견 냈다고 해가지고 뭐 괜찮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거는 그 사람 판단인 거죠. 자기 주식 취득 보고서나 뭐 유상증자 결정 보고서나 저는 이제 3자 배정 유상만 얘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고요. 이 할인율 10%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 평단가 계산할 때 좀 계산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감자 쪽은 뭐 일어날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고요. 이 기관과 외국인 절대 못 따라잡는다. 이 형님들 많이 드시게 놔두고 나는 조금만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제 투자법입니다. 더 드시라는 거죠. 드시고 싶으면. 드실 수 있으면 더 드시는 거죠. 근데 저는 적당히 먹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관보다는. 이 외국인도 저보다는 조금 덜 먹는 것처럼 보여요. 금액 차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절대 따라잡지 말자. 왜냐하면 1대 다 싸움이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나고 저쪽은 머리가 수천 개가 되는데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믿지도 말자. 내추럴 엔터텍 보셨잖아요. 보셨듯이 그냥 작살납니다. 이 친구들도 작살나고요. 이 친구들도 같이 작살났죠. 그냥 참고만 하자는 거죠. 참고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면, 이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되면서 끌어올려 주세요. 그죠? 저 돈 벌으라고. 보셨죠?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좀 더 드시게 놔두는 거죠. 제가 사면 올려주니까 주가를.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신기하게 왜 내가 사면 자꾸 주가가 오르지 해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 포인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금이 많으니까 사는 첫날인 거죠. 그냥. 이런 부분, 이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과 이 작전주 쪽은 이제 스텝 3에서 배우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용어를 지금 이제 용어 일단은 좀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용어가 먼저 이런 용어들이 있다. OBV라는 용어가 있고 MACD라는 용어가 있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잡는다. 일단은 하나씩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의 반복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 이유는 좀 알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교육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순서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막 계속 읽어봤더니 어제도 이제 누가 환율책 소개해줘서 이제 샀어요. 사서 읽어봤는데 읽을 거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혹시 저한테 환율책 소개시켜주셨나요? 아, 그 책이구나. 죄송해요. 그 책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하는 투자법이 있잖아요. 그냥 대입 한번 딱 해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작가가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보다 제 매매 방식이 훨씬 이제 이 FX 트레이딩 할 때 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나으니까 FX 트레이딩도 결국에는 MACD, 뭐 스토캐스틱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배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신규 상장주, 신규주를 저는 취급을 안 하잖아요. 네. 그죠? 취급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 분석이 일단 안 되죠. 네. 그죠? 기술적 분석은 될 수 있어요.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심리적 분석은 또 안 되죠. 네. 그리고 상장 초기에 처음에 상장함과 동시에 네. 그때는 기술적 분석도 안 되죠. 네. 그냥 봉차트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당일에는 봉차트가 꼴랑 하나, 양봉이든 음봉이든 하나 나오잖아요. 기술적 분석 자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예. 심리적 분석으로 제가 6개월 보는데 막 3년짜리 막 보고 근데 없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석 자체가 안 되니까. 기업이 제공하는 이 자료, 요거 믿고 좀 투자하면 어때요?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저는 안 할 테니까. 예, 좀 생판 처음 보는 기업에다가 얘가 줬다고 그 말을 믿고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심지어 삼성전자나 제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긴 해도 삼성전자가 뭐 삼성물산이나 뭐 그룹에서 막 밀고 있어도 안 해요. 저는 신규주 자체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공모주 막 떠가지고 삼성물산이었나요? 근데 안 하죠, 제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쪽 얘기들입니다. 그쪽으로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은 잔뜩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저한테는 못 배워요. 그래서 신규주 쪽은 해본 경험은 있지 않냐? 해서 마음고생한 기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규주 쪽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이제 상패가 한 종목 된 경험도 있고 이쪽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룰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이쪽 신규주 쪽에.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제 신규주 쪽이에요. 그래서 신규주가 제일 또 이 그래프 분석하기가 제일 좋아요. 딱 봐서 차트를 열었는데 딱 봤는데 신규주야.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이쪽으로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퐁덩 하고 빠뜨리면 신규주다 라면서 신규주 어딨나? 신규주가 적자 종목 위에 있나 보네요. 신규주가 어디 갔지? 1년짜리 지지선 여기 있네요. 신규 상장주 1년 이상의 장기 지지선이 발생될 때까지는 안 사겠다. 최소 1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쪽에다 넣어버리는. 처음에는 좀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 데이터들이 너무 안 맞는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테마주. 테마주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테마가 딱 끼면 보통 이제 계절 테마주면서 정치 테마주면서 남북 테마주면서 뭐 중국 테마주면서 이해되시나요? 테마가 낄 때 이 하나만 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이제 중복해서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보시면 그때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 보여드렸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 구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발생되는 테마를 좋아하거든요. 1년에 최소 한 번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 우리나라에서는 계절 테마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남북 테마주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테마를 좋아합니다.
올해도 발생하고 내년에도 발생하고 9년에도 발생하고 그래서 1년 이내에 제가 나름 저점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테마주인 거죠. 이 테마주와 작전주는 다음 시간 이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을 하면서 디테일을 다룰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스텝 1에 해당되는 게 이 X파일이잖아요. 여기서 살짝 다루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쪽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테마주를 별도로 놨어요. 작전주도 아예 별도로 하나 놓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로 등록된 종목들 어떻게 들어가냐? 네이버 국내 증시의 테마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죠. 다음에 국내 증시의 윅스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죠. 뭐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초기 상승 초기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잡자. 그것만 잊지 않으면 뭐 돈 버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테마주는 괜히 저 고점. 얼마 전에 이제 이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이제 엄청났죠.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중국 테마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여기로 잡는다고 해도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1,000원까지 20배에 날아갔거든요. 두 달 만에 20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중국 테마의 위력인 거죠.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일반 개미들이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반토막 순식간에. 고점에서만 안 잡으면 되겠죠, 뭐. 이게 테마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주식을 들고 와서 요때 사도 되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종목을. 그리고 나서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왜 사지 말라고 하냐고. 거의 맨날 오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판단은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사서 오늘 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매매법 자체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이 뉴프라이드. 좀 저는 이제 일회성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종목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일회성 테마거든요. 이 중국 테마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일회성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인 테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4년에 한번 이제 뜰까 말까 하는 뭐 그런 테마는 저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 돈이 4년이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거철 돼야 이제 또 뜨고 막 이러니까 총선 돼야 뜨고. 근데 제가 얘네들은 뭐 다 좋아하죠, 다. 급등하는 종목들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장진영 씨도 이 챕터 12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한 권 내신 거죠. 이 책을. 이 책은 이제 스텝 3 쪽에서 또 배우실 거고요. 이 급등주 10가지 전제 조건. 그래서 뒷부분이 지금 계속 심리적인 기법인 거죠, 다. 신규주도 그렇고, 이 테마주도 그렇고, 급등주도 그렇고, 작전주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1000% 수익 어떻게 낼 수 있냐? 저는 이 1000% 수익을 갈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1000% 수익 그런 종목 위주로만 막 쫓아다니고 저는 이제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근데 제 주변에 또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1000% 수익 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주변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이 DSK라는 종목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막 하셨는데 문의하신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이제 수요일이고 요 날이 목요일이고 요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이날 이제 이렇게 푹 주저앉을 때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이 종목을. 근데 제가 쌩 깠어요. 이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얼떨결에 못 판 거죠. 네, 얼떨결에 못 팠어요. 근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있는데 이 다음날 갭상을 하더라고요. 갭상을 하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갭상 믿고 그냥 들고 가는 거 괜찮다. 이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여기까지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날이 이제 요날 30%를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종목을 언제 들고 있었냐면 요때 들고 계셨던 거예요. 요때 3,000원대. 그래서 3만원대 10배 먹었거든요. 10배. 30%만 이제 정리하고 10배니까 2배 이제 200% 수익이 난 상태에서 나머지를 지금 들고 계신데 약간의 지원으로 이렇게 이 급등주 패턴을 이제 제가 좀 그날 설명을 좀 많이 들었어요. 급등주 패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30% 정리 딱 하고 나오셨는데 기분 되게 좋았죠. 이거 할 때. 이게 급등주입니다. 1000% 수익.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거는 세우테크였죠. 세우테크. 얘를 이제 저희가 한 요때쯤 들고 있었는데 요날은 이제 안 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쭉 들고 있다가 요날 이제 전량 딱 털고 나왔는데 털고 나서 이제 제가 욕 먹었어요. 왜 팔게 했냐고. 저희 멤버가 들고 있었는데 왜 팔게 했냐, 얘를 왜 팔게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날 팔았던가? 하여튼 팔았어요. 이제 좀 일찍 팔았던 거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면 되지 않았냐. 뭐 여기까지 막 요 꼭대기에서는 먹을 생각이었냐. 막. 근데 지금도 되게 아쉬워 하시죠. 그 멤버분도. 그래서 더 오를 것 같은데 막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이쪽에서 막 물린 요거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이후에 요 꼭대기에서 또 사셨어요. 요 꼭대기에서.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혼났는데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 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포인트 자체를. 급등주. 이쪽에서 이제 좀 스텝 2 정도로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3가 이 급등주 2에 이쪽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얘를 배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가격 저평가뿐만이 가격이 저점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이 계속 나는 회사여서 재산도 많은 그런 회사여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차트가 저점 상태여야 한다. 이해되죠? 그리고 자본금 대비 적정 수준의 조건 있어야 된다. 작전주의여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약간 4번은. 그 다음에 신규 매물 없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PBR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적당해서 이 매물이 시장에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얘는 대표이사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들고 있다. 앞으로 시장에 반영될 재료를 보유해야 된다. 재료가 이제 10배 뛰는 재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 항상 이 바닥권에서 전에 급등한 종목이라면 이런 이제 10가지 전제 조건인데 사실상 막 중복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한 3, 4개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1000% 수익에 도전을 하면 좋죠. 특히나 내가 몰빵하고 있는데 1000% 딱 나오면 대박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제 급등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작전주나 테마주나 저평가 우량주나 흑자전환 우량주나 아니면 성장주 얘네들이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급등주는 항상 존재를 할까? 저는 존재한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항상 재료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세 시장이든 강세 시장이든 항상 재료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는 뭐 2, 3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발생을 하는 아마 금요일도 상한가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도 찾아보면 상한가 종목 그냥 여기서 찾아오시면 되죠. 역시나 있죠.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죠. 장이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강세 시장이죠. 약세 시장에서도 상한가 찾는 방법. 저는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금융에서 이 국내 증시 들어가서 이 왼쪽에 보면 상한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찾으면 뭐가 좋냐? 그걸 스텝 3에서 배웁니다. 그런 애들 찾으면 뭐가 좋은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어떻게 버는지 알려드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X8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약간 디테일하게 이제 원하시는 거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조지표며 기관 외국인 추세 이 한 챕터 한 챕터가 책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한 권 한 권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볼린저 밴드 자체도 책으로 한 권 그냥 다 책으로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보조지표 설명하는 것도 다 책으로 한 권이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전 증권사 산업계 X 파일을 마칠게요.